한국인이라면 더 이상 이곳에 오면 안 돼요. CNN의 한 기자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국은 더 이상 태국이 아니라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 국가인 태국 방문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한국인들을 위한 기사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CNN 기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동남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터 브라운이에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현장에 뛰어든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태국을 취재하면서 겪었던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에요.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인 유학생 데이비드 김을 룸메이트로 만났죠. 데이비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말 신기한 친구예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아시아 학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특별함이 하나둘씩 드러나더라고요. 데이비드는 한국의 유명 호텔 체인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와 친해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재력가의 아들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데이비드는 전혀 거만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사에 겸손하고 성실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부지런한 생활 습관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나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샤워 후엔 욕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책상은 항상 정돈되어 있었죠. 처음엔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생활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생활 습관이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데이비드 덕분에 좋은 습관들을 잘 유지하고 있죠. 처음엔 솔직히 좀 재수없는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정말 헛된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저를 자기 가족 호텔에 초대했어요. 데이비드 가족 호텔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서비스 문화를 경험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직원들의 완벽한 유니폼과 단정한 태도, 고객을 대하는 세심한 배려, 모든 게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디지털 시스템이었어요. 체크인부터 룸서비스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했고 제 취향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더라고요. 어떤 타입의 이불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크기의 침대를 선호하는지, 뷰는 어떤 뷰를 좋아하는지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디테일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아시아의 관광산업과 서비스 문화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차이점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CNN에 취업해서 동남아시아 특파원 자리에 지원했어요. 정말 운 좋게도 한 번에 합격했고 첫 임무로 태국 관광산업 취재를 맡게 됐죠. 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 많은 아시아 국가 중에 왜 태국이었냐고요?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는 태국이잖아요. 관광 대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본 현실은 제 기대와는 정말 너무나 달랐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였죠. 입국장은 많은 사람들과 긴 줄로 북적였는데 그에 반해 직원들은 너무 느긋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훌쩍 넘겨 기다린 끝에 겨우 입국장을 빠져나왔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호텔로 가려고 택시 탑승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선 미터기를 켜고 가지 않겠다며 탑승객을 거부하는 기사들과 관광객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호객꾼들은 끊임없이 달라붙어선 계속 어디 호텔에 예약했냐고 물어보면서 호텔 예약을 권유했고요. 제가 묵기로 한방콕 시내의 4성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있었어요. 로비는 4성급 호텔답게 크고 화려했지만 미국의 유명한 호텔 로비를 따라한 듯한 디자인이 굉장히 어색했죠. 체크인을 하려고 프론트에 왔지만 프론트 직원은 휴대폰을 보면서 저를 응대했고 짐을 옮기는 벨보이는 웃음은커녕 정말 하기 싫은 표정을 하고는 카트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죠. 방에 들어갔을 땐 정말 놀랐어요. 제가 눕기도 전에 침대 시트에는 얼룩이 있었고 욕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냄새도 아주 고약했어요. 에어컨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간신히 돌아가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공항에서 시달려서 밥도 못 먹은 저는 밖에 나갈 힘이 없어서 룸서비스를 시켰는데 아니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로 물어봤더니 곧 갈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결국 2시간 만에 받은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고 음식이 담겨져 있는 접시 위생을 보니 이걸 먹으면 바로 꼴로 갈 것 같았죠. 결국 먹는 것도 포기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몇 년 전 데이비드가 보여줬던 한국 호텔이 자꾸 떠올랐어요. 데이비드네와 같은 4성급 호텔인데 이렇게나 차이가 날 수 있다니. 취재 때문에 며칠 동안 방콕의 여러 호텔들을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빴어요. 한국 계열사 호텔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곳에선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현지인들의 태도였어요. 이게 바로 태국이에요. 이건 원래 이래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같은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죠. 관광객들도 값싼 동남아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낮은 서비스 수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데이비드의 말이 떠오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가 항상 강조했던 게 있었거든요. 서비스는 문화야. 시스템과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태국에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데이비드를 통해 경험한 한국의 서비스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태국 관광업계의 충격적인 현실에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방콕의 한 카페에서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장 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됐어요. 현지 사업자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죠. 장 웨이는 상하이 출신의 사업가로 최근 2, 3년 사이 태국 관광업계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온 인물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행사와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지만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죠. 그의 사업 확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는 게 이상했어요. 현지 경찰 출신인 제 취재원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브라운 시 장 웨이의 사업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그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태국에서 종적을 감춰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아닐 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 장 웨이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방콕의 주요 관광지구에 있는 호텔들과 상점들 대부분이 그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의 눈밖에 난 사업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죠. 특히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한 압박이 심했어요. 어느 날은 파타야의 한 마사지샵 주인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장 웨이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게를 팔라고 협박했어요. 거절했더니 갑자기 위생점검이다, 세무조사다 하면서 당국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심지어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더 놀라운 건 현지 경찰의 태도였어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장 웨이는 현지 고위 공무원들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장 웨이의 사업 영역이 점점 더 수상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관광업체를 운영하지만 그의 호텔들은 마치 돈 세탁의 거점처럼 보였거든요. 객실 점유율은 낮은데도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현금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죠. 심지어 그의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관광객이 아닌 것 같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리조트의 경비원이었던 분의 증언이었어요. 밤중에 수상한 차들이 드나들어요.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짐을 나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평범한 여행 가방은 아니었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데이비드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철저한 법 집행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해요.
반면 태국은 암묵적인 대응으로 인해 이런 불법적인 활동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죠. 특히 장 웨이의 세력 확장은 태국 관광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업자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시달렸고 관광 서비스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죠. 한때 미소의 나라로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태국의 관광산업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걸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더구나 최근에는 장 웨이의 세력이 푸켓과 치앙마이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태국의 관광산업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취재 2달 차에 접어들면서 태국 관광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 웨이라는 개인의 불법 행위로만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태국 관광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뿌리 깊은 병폐였던 거죠. 제 취재의 주 거점이었던 카오산 로드의 한 카페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했어요. 이곳은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 이곳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호스텔을 운영해온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로 거리가 활기찼는데 이제는 대부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뿐이에요. 그것도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카오산 로드의 변화는 한눈에 보였어요. 오래된 현지 식당들과 게스트하우스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대신 화려한 네온사인의 마사지 샵과 호객꾼들로 가득한 술집들이 들어섰죠. 특히 밤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어요. 한 현지 경찰은 익명을 요구하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이제 카오산은 마약 거래의 거점이 됐어요. 장 외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을 통해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윗선에서 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장 웨이의 세력은 관광업을 위장막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관광사업체였지만 실상은 불법 활동의 전초기지나 다름없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투어 패키지의 실체였어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패키지라며 판매되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불법 도박과 성매매를 위한 위장 상품이었던 거죠. 방콕 시내의 한 쇼핑몰에서 만난 전직 가이드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절과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관광 코스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밤에 불법 카지노와 성매매 업소를 돌아다니는 게 주요 일정이죠. 이런 불법 영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직하게 사업하는 현지 업체들이었어요. 20년 넘게 방콕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수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우리는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해요. 하지만 경쟁이 안 돼요.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가격 경쟁을 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범죄도 증가하고 있었어요. 파타야의 한 마사지샵 주인은 이렇게 증언했죠. 한국 관광객들이 타겟이 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 여행객 대상 바가지 요금의 실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가지를 씌우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조직적인 범죄였더라고요.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요금이 10배라고 하더라고요. 거부하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둘러싸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데이비드는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한국의 사례를 들려줬어요. 80년대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88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질서를 완전히 바꿔놨죠. 지금 한국이 관광 선진국이 된 건 그때의 노력 덕분이에요. 관광 산업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장 웨이의 세력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불법 체류자 양산이었어요.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불법 취업을 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방콕 시내의 한 호텔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호텔에도 한 30명 정도가 있어요. 다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하고 있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여권도 압수당한 상태로요.
이런 불법 체류자들은 결국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거나 마약 운반책이 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서 범죄 조직에 모집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한 태국 이민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상황을 알아요. 하지만 단속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들어와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단속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태국 관광업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한두 명의 범죄자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부패와 불법으로 얽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태국의 관광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안타까웠던 건 이런 불법과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 관광업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장 웨이의 세력이 단순히 태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국가들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동남아시아 전체의 관광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폭로성 기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카오산 로드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있는데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들어왔어요. 발신인은 태국 관광청의 한 고위 공무원이었죠. 브라운 씨, 당신의 취재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방콕 외곽의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죠. 지난 3년간 태국 내 주요 관광지의 80% 이상이 중국 자본에 장악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장 웨이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들은 마치 작은 중국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를 보세요. 그가 사진들을 펼쳐 보였어요. 3년 전만 해도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죠. 태국 특유의 정취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사진 속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국어 간판들은 사라지고 중국어 간판들로 가득했죠. 거리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푸켓의 변화였어요.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푸켓의 해변가는 이제 마치 중국의 어느 해변처럼 변해 있었죠. 현지인이 운영하던 해변 레스토랑들은 사라지고 대신 대형 중국 식당 체인들이 들어섰어요. 심지어 일부 해변은 중국 관광객들만 출입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로 둔갑해 있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어요. 장 웨이의 세력은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어요. 푸켓의 주요 해변가 토지들을 사들이고 있죠. 가격은 시세의 3배까지 부르면서요.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실제로 푸켓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심각했어요. 현지 부동산 중개인 수린 씨는 이렇게 증언했죠. 그들은 현금으로만 거래해요. 어떤 때는 서류상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의 절반으로 기재하기도 하고요. 명백한 탈세인데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치앙마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때 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중국인들을 위한 카지노 관광의 거점이 되어가고 있었죠. 불교 사원 주변으로 도박장이 들어서고 전통시장은 짝퉁 명품을 파는 상점들로 바뀌어 갔어요. 특히 안타까웠던 건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블로그와 SNS에는 이런 후기들이 넘쳐났죠. 더 이상 태국 같지 않아요?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아요. 태국 고유의 매력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 수는 급감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말이 떠올랐어요. 관광산업은 문화야.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지. 하지만 지금 태국의 관광산업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히 관광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방콕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건 문화적 식민지화예요. 관광산업이 특정 국가 자본에 장악되면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제 태국어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걸 선호하고 전통 음식점보다 중국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죠.
실제로 방콕 시내를 걷다 보면 이런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카오산 로드의 팟타이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대신 마라탕과 허거 전문점들이 들어섰죠. 전통시장은 쇼핑몰로 바뀌고 오래된 주택가는 중국인 전용 콘도로 재개발되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시장 경제의 결과라고 보긴 어려워요. 방콕 소재 한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장 웨이 같은 사람들이 자금을 쏟아부어 의도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제로달러 투어였어요. 겉으로는 무료 관광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쇼핑 강요와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들을 착취하는 수법이었죠. 이런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태국의 관광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어요. 일본인 관광객의 급감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방콕의 한 여행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일본 관광객들은 특히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선호해요. 하지만 지금의 태국은 그들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죠. 작년과 비교하면 일본인 관광객이 60% 이상 감소했어요. 반면 같은 아시아국인 한국의 관광산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명동, 홍대, 이태원 같은 관광지들은 각자의 특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다양성이었어요. 한거리에서 전통 한식집과 최신 트렌드의 카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균형이에요. 한국관광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통은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추구하고 외국 자본은 받아들이되 과도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하죠. 무엇보다 관광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인식한다는 게 중요해요. 태국의 몇몇 젊은 사업가들은 이런 한국의 모델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방콕 시내의 한 부티크 호텔 운영자인 타나폰 씨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변해야 해요. 하지만 중국식이 아닌 한국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이미 태국 관광업계의 상당 부분이 짱 웨이와 같은 세력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변화를 시도하는 사업자들은 불공정 경쟁에 시달리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일부는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방콕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서양인 관광객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10년 전에 왔을 때의 태국이 그리워요. 지금은 글쎄요, 더 이상 태국 같지 않아요. 그저 값싼 중국 관광지 같은 느낌이에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죠.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고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성과 뒤에는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태국의 관광산업이 잃어가는 건 단순히 관광객 수나 매출액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문화, 그리고 미래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태국 관광청의 정책 발표가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태국 관광청의 정책 발표가 있던 날, 방콕 시내의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태국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발표된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관광산업 혁신 방안이었지만 실상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컨퍼런스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태국인 사업가가 일어났죠. 치앙마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타완 씨였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이런 거칠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광산업을 되찾고 싶습니다. 더 이상 외국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장 웨이 같은 사람들이. 그의 발언은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지만 이미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퍼져나갔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국 전역에서 젊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푸켓의 해변 레스토랑 주인들, 방콕의 투어 가이드들, 치앙마이의 호텔리어들. 그들은 하나같이 진정한 태국 관광을 되찾자고 외쳤어요. 특히 주목할 만했던 건
뉴 태국 투어리즘이라는 젊은 사업가들의 모임이었어요. 이들은 한국의 관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이 88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선진국이 됐듯이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이들의 첫 번째 시도는 방콕 시내의 작은 호텔들을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클린 호텔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죠. 깨끗한 객실 관리, 정직한 요금 체계, 친절한 서비스.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이게 태국 관광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어요. 이 운동을 주도한 타완 씨는 말했죠.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 운동에 동참한 호텔들의 평점은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진짜 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정직하고 깨끗한 숙소, 친절한 직원들 같은 리뷰가 쌓여갔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우리를 믿고 존중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저희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자고 제안해요. 이런 움직임은 곧 다른 관광 업종으로도 확산됐어요. 레스토랑들은 어니스트 프라이스 캠페인을 시작했고 투어 가이드들은 프로페셔널 가이드 인증제를 도입했죠.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이게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관광 서비스 전문가들을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디지털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도 제공했죠. 데이비드의 회사도 태국 호텔들과의 기술 협력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장 웨이의 세력은 여전히 강했고 그들은 이런 움직임을 방해하려 했죠. 불공정 경쟁은 계속됐고 심지어 일부 사업자들은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변화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방해 시도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뉴 태국 투어리즘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현지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지지도 늘어났어요. 특히 고무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관광 전공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클린 투어리즘 서포터즈를 결성했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 타이 투어리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죠. 태국 정부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관광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죠. 아직은 미약하지만 분명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였어요. 제가 방콕을 떠나기 전날 타완 씨와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태국이 다시 미소의 나라로 불릴 그날까지. 이제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태국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변화는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누군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 반드시 시작될 수 있다. 타완 씨와 그의 동료들이 바로 그 증거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